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오늘 발표된 FOMC 회의 결과를 간단히 분석해보고 여러 기업들의 실적 발표와 뉴스들을 분석해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을 간단히 분석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이 브레이크가 없는 듯합니다. 테이퍼링 발표 전에 시장이 혼조세를 보이다가 예상과 비슷하게 발표되면서 악재 해소로 인해 시장이 상승한 듯합니다. 그리고 석유도 많이 하락하면서 $80 부근까지 왔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조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산타랠리가 시작된 듯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려드린 테이퍼링 관련 내용입니다. 과거와 달리 테이퍼링은 빠르게 진행될 것이지만 이것은 금리 인상도 빨리 할 것이다 라는 뜻은 아니라고 파월이 직접 말했습니다. 내년 중기 이후부터 시작해 2번 정도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급망 이슈나 코로나 등 여러 악재들이 더 심해질 경우 연준이 직접 나서준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연준이 뒤에서 받쳐주니 시장이 다시 신고가를 찍은 듯합니다. 공포지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왼쪽하고 오른쪽 둘 다 간단히 공포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오른쪽은 빅스, 변동성 지수인데 보통 시장하고 반대되는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현재 왼쪽에 피어 앤 그리드 수치는 82로 나와 있습니다. 모두가 환호하고 있다는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참고로 한 달 전에 이 수치는 25로 엄청난 공포였지만 지금은 그때 기억이 사라진 채 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주가가 조정오고 시장 분위기가 공포가 오면 다들 매수하기 힘들지만 기업의 가치가 변함없는 좋은 종목들을 그때 매수한다면 한 달 만에 꽤 높은 수익률을 보셨을 것입니다. 현재 피어 앤 그리드 수치는 2021년 최고 수치인데요. 2019년과 2020년 기록을 깰지 기대가 됩니다. 오른쪽에 빅스, 변동성 지수 또한 코로나 이후 가장 최저점에 내려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든 지표가 환희를 부를 때 중단기로 들어간 종목들은 조금씩 정리하면서 현금 비중을 높이고 다시 조정이 올 때 좋은 종목을 매수하는 식으로 하시면 안정적인 수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어제 시장은 대부분 종목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석유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서 정유주가 계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이낸셜 관련 종목들도 크게 상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종목들 관련 뉴스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분석해드렸던 진로우입니다. 회사가 부동산 사업인 홈플리핑을 철수하고 매수한 부동산들을 더 싸게 내놓으면서 주가가 급락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는 아크가 줍줍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제 트레이딩 기록을 다시 확인해보니 아크가 매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시면 11월 3일 아크F, 아크K, 아크W에서 상당히 많은 양을 매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체 보유량에서 약 3분의 1 정도를 매도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이 뉴스처럼 저점에서 계속 매수한 듯하나 홈플리핑 사업 철수는 아크에서도 진로우에 대해 안 좋게 평가한 듯합니다. 진로우를 들고 계신 분들은 처음에 진로우를 매수했을 당시 그 투자 이유가 아직 그대로라면 들고 가거나 추매하는 게 맞지만 투자 이유가 사라졌다면 과감히 매도하는 것도 나빠 보이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페이팔입니다. 나스닥은 신고가인데 페이팔 주가는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페이팔을 왜 매수해야 하는지 말해준 사람이 있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CNBC 매드머니 진행자이자 골드만삭스 출신인 짐 크레머입니다. 페이팔 주가가 이렇게 계속 하락하게 된 원인은 바로 핀터레스트를 인수하고 있다는 뉴스가 나온 직후였습니다. 더 이상 인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지만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으며 올해 페이팔 주가 수익률은 마이너스입니다. 짐 크레머는 이번 주 월요일날 CNBC의 인베스팅 클럽 회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페이팔 주가는 현재 엄청 안 좋지만 주가가 안 좋다고 해서 회사가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페이팔의 지속적인 제품 개선과 매년 20% 정도의 성장이 예상되는 점을 페이팔 투자 이유로 말했습니다. 짐 크레머의 투자 전략은 조금씩 분할 매수하고 페이팔이 다시 긍정적인 펀더멘탈로 각광받을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날 짐 크레머 트위터로 페이팔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트윗을 보면 사람들은 주가가 하락할 때 주식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포트폴리오 매니저, 즉 자산관리자들의 임무는 사실과 두려움을 구분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하락하지만 기업의 가치가 변화없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되면 투자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트윗은 어펌이 상승을 멈출 경우 페이팔은 바닥이다라는 말인데
이 말은 현재 핀테크 분야에서 관심과 매수세는 어펌에 쏠려 있고 페이팔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이미 페이팔은 어펌과 같이 BNPL 결제 시스템을 적용했고 시장에서 어펌이 관심이 없어지면 다시 페이팔한테 관심이 쏠리며 주가가 상승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어펌 같은 경우 정말 무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7월 중순쯤에 베일리 기포드 포트폴리오를 보고 어펌을 한번 분석해드리면서 매수했는데 9월 초 빨간 네모 부분에서 전부 매도했습니다. 돌아보면 아쉽긴 하지만 수익을 봤다는 점에 만족하고 제2의 어펌 같은 종목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슬슬 어펌도 주가 힘이 약해지는 듯한데 페이팔로 관심이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애플 관련 소식입니다. 나스닥은 전고점을 뚫었는데 아직 애플은 뚫지 못했습니다. 아무래도 3분기 실적 발표 영향이 큰 듯합니다. 애플이 최근 앱스토어 규제에 대해 반박을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간단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각국 규제 당국이 애플의 반독점 이슈를 눈여겨보고 있는 가운데 애플이 반박에 나섰습니다. CNBC에 따르면 애플의 크레이그 페더리기 소프트웨어 수석 부사장은 유럽연합이 제안한 디지털 시장법에 대해 판도라의 상자를 여는 것 같다며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해당 법안이 사이드로딩, 즉 앱 외부에서 다운로드를 강제하게 된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이를 허용할 경우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바이러스와 악성 코드에 노출될 가능성이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외부 다운로드를 허용하고 있는 구글 안드로이드의 취약성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플랫폼 개방을 강제하는 해당 법안이 앱스토어의 질서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팀 쿡 CEO도 애플의 앱스토어 정책이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해명하면서 이 같은 검토 과정을 없애면 앱스토어는 난장판이 될 것이라고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독점과 보안, 양측의 주장이 팽팽히 대립하고 있어 앱스토어를 둘러싼 공방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독점 이슈는 여러 빅테크 기업에서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오는 이슈지만 빅테크들은 계속해서 상승했습니다. 아래 보이는 애플 주가처럼요. 애플 주가에 큰 영향이 있지 않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애플 주주들은 항상 애플 관련 소식들을 잘 봐야 할 듯합니다. 그 다음은 우주 인프라 개발 회사 레드와이어 관련 뉴스입니다. 블루 오리진과 파트너십 발표 당시 17달러까지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온 후 13달러까지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레드와이어 분석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레드와이어는 여러 개의 우주 관련 회사들을 인수합병하여 만들어진 회사입니다. 지금까지 7개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번에 또 하나 다른 기업을 인수하며 8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레드와이어라는 회사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주소를 남겨놓을 테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레드와이어가 우주생명공학 전문기업 테크샷을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우주 인프라 분야에서 레드와이어의 영향력이 더욱 커졌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은 실제 테크샷 홈페이지의 메인 화면입니다. 그렇다면 테크샷이 정확히 어떤 기업인지 알아보겠습니다. 1988년부터 우주에서 생물학 및 물리과학 연구 선두주자였다고 합니다. 12개 이상의 제품이 만들어졌으며 그중 4개는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동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 보이는 사진이 그 제품입니다. 이 회사 대표 제품은 사진에 보이는 3D 바이오 패브리케이션 패실리티, 즉 BFF입니다. 줄기세포나 인간 성체세포 등을 활용해 바이오 프린팅 기술로 우주에서 필요한 조직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미래에 우주에서 다쳤을 경우 테크샷 제품을 통해 장기나 생체 조직을 만들어 치료하는 분야를 개발하는 뜻합니다. 또한 우주에서 생물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원심 분리기나 골밀도계, X선 기계 등을 만든다고 합니다. 레드와이어의 메이드 인 스페이스와 같은 분야이지만 메이드 인 스페이스는 제품을, 테크샷은 인간 조직을 만든다는 게 다른 점으로 보입니다. 제약업체인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라이 릴리랑도 협업하여 같이 개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장의 큰 매출을 보여주는 분야는 아닌 듯하나 미래에는 꼭 쓰일 분야인 듯합니다. 레드와이어의 계속되는 인수합병은 회사가 우주 인프라 분야에서 더욱 선도적인 위치로 나아가려는 모습을 보여주는 듯합니다. 그 다음은 퀄컴입니다. 제가 장기 종목 및 조정 올 때마다 매수하기 좋은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인데 어제 실적이 아주 잘 나왔습니다. 배당도 좋기 때문에 배당 성장주로도 가지고 가기 좋습니다. 과연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미국 반도체 회사 퀄컴이 4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한 93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88억 6천만 달러를 상회하는 좋은 실적입니다.
퀄컴의 실적은 스마트폰 칩 판매가 견인했습니다. 퀄컴의 반도체 사업인 QCT는 전년 대비 56% 증가한 77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현상과 공급망 차질에도 불구하고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것입니다. 퀄컴은 1분기, 즉 이번 4분기에도 좋은 실적을 이어갈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이번 4분기 매출 규모는 100억에서 108억 달러로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96억 8천만 달러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퀄컴의 좋은 실적은 반도체 공급난이 거의 끝나가고 있는 신호로 해석되면서 향후 반도체 시장에 대해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블룸버그는 퀄컴의 좋은 실적에 대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난이 거의 끝나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평가했습니다. 블룸버그는 이 같은 징후는 10월 반도체 공급 지연이 줄어든 데서 찾을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퀄컴 역시나 2개 이상의 공급업체가 자사의 핵심 제품을 만들도록 공급망을 재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면서 반도체 공급난 해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현재 퀄컴의 PER은 3년 사이 가장 작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때 17.28이었으니 현재 코로나 때와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작년 중순에 있었던 고평가를 많이 해소한 모습입니다. 특히나 퀄컴은 매년 자사주를 매입하고 배당도 올리는 주주 친화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업입니다. 매년 퀄컴의 한 주의 가치가 올라가고 있다는 뜻이죠. 퀄컴은 최근 5년간 큰 매출 상승이 없다고 볼 수 있지만 2021년부터는 매출이 계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년까지 많이 상승할 듯 합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는 상승 동력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자율주행 기업 비오니어를 인수하는 등 다른 사업 분야에 진출하려고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애플과 삼성 등이 자체 칩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퀄컴의 자리가 좁아지고 있기 때문이죠. 새로운 사업 분야로 더 좋은 매출을 발생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은 우주 위성 이미지 촬영 및 위성 개발회사 막사 테크놀로지입니다. 제가 이 회사를 2번 정도 분석해드렸고 저도 $30 부근에 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간단히 분석해보겠습니다. 3분기 EPS는 어닝 서프라이즈였지만 매출은 어닝 미스가 발생됐습니다.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주목할 만한 실적은 없었습니다. 예상대로 나왔고 계속해서 우주 관련 프로젝트를 수주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코로나로 인해 매출 하락이 예상됐지만 예상보다 준수하게 나왔고 최근 우주 관련 회사들이 많이 상장하면서 약간의 매수세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름 배당도 있는 회사입니다. 물론 2019년 전에는 배당이 높았으나 회사가 많이 힘들어진 이후 배당을 줄였습니다. 그래도 없애지는 않았습니다. 우주 관련 많은 회사들이 있지만 그래도 1.6 빌리언 달러에 달하는 많은 매출을 내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우주 관련 ETF에도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부터 올해 초까지 급등한 이유가 ARKX에 포함될 것이라는 뉴스와 우주 산업에 대한 기대감으로 급등했지만 현재는 많이 하락한 상태입니다. 우주 산업은 아직 빛을 보고 있지 않지만 예상 매출 및 EPS를 보시다시피 흑자 전환 및 우주 산업이 더 커짐에 따라 여기 보이는 예상 매출보다 더한 매출 상승이 일어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됩니다. 기술력 또한 우주에서 꼭 필수적인 기술들을 개발하고 있기에 다른 업체가 쉽게 따라오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위성을 통해 지구를 찍는 이미지 해상도는 플래닛과 블랙스카이가 있는데 이 회사들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인 해상도를 자랑합니다. 제가 왜 막사를 계속 들고 있는지 자세한 매수 이유는 고정 댓글에 남겨놓겠습니다. 오늘 장후에 로쿠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것을 보니 좋지 않은 듯합니다. 제가 조정 때 주우면 좋을 만한 종목으로 로쿠를 소개해드렸는데 과연 로쿠를 계속 들고 가도 될지 분석해보겠습니다. 로쿠가 3분기에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처음으로 매출 분야에서 어닝 미스를 보여줬습니다. CNBC에 따르면 로쿠 3분기 매출은 6억 8천만 달러로 시장의 예측치인 6억 8,340만 달러에 다소 못 미쳤습니다. 3분기 매출은 1년 전에 비해 51%나 급증했습니다. 로쿠의 주당 순이익은 48센트로 예상치보다 6센트 높게 나타났습니다. 플랫폼의 활성 계정 수는 5,640만 개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습니다. 3분기 스트리밍 시간은 180억 시간으로 1년 전에 비해 21% 증가했으며 활성 계정은 하루 평균 3.5시간씩 스트리밍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스트리밍 장치를 포함하는 플레이어 수익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6% 감소한 9,740만 달러로 발표했습니다.
공급망 문제로 인해 비용이 증가한 영향입니다. 로쿠는 주주 서한에서 이번 매출 감소는 미국 TV 시장에도 영향을 준 글로벌 공급망 붕괴의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TV 판매량은 2019년 팬데믹 이전 수준보다 떨어졌고 장비 제조업체들은 재고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회사 측이 설명했습니다. 로쿠 최고 재무 책임자는 코로나 팬데믹이 계속해서 글로벌 공급망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TV 산업의 경우 부품 가격 인상, 재고 가용성 문제, 공급망 물류 지연 등의 문제를 겪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4분기 가이던스를 9억 달러로 발표했고 시장 예측치 9억 3,900만 달러보다는 낮게 발표했습니다. 로쿠 같은 플랫폼 기업조차도 공급망 이슈로 인해 많은 문제를 겪고 있는 듯합니다. 하지만 아마존이나 애플 실적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급망은 단기적인 이슈로 보입니다. 미국 연준조차도 공급망이 심해지면 직접 나선다고 했으니까요. 플레이어 수익이 낮아졌지만 활성 계정 수가 23%나 증가했고 스트리밍 시간도 21%나 증가한 점을 보면 아직 로쿠의 성장성은 나아지지 않았다고 봅니다. 로쿠의 가장 큰 문제는 공급망 이슈보다 이 뉴스를 더 유의 깊게 봐야 할 듯합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자체 스마트 TV 브랜드를 출시했으며 광고 관련 회사들이 타격을 받은 애플의 새로운 정책도 로쿠의 광고 매출을 줄일 위험이 큽니다. 이러한 빅테크들의 견제 속에서 로쿠가 아직까지는 잘 선방하는 듯합니다. 올해 4분기 및 내년 1분기 실적과 여러 뉴스 등에서 로쿠 관련 소식을 잘 분석하면서 로쿠를 매수한 이유가 계속 유지되는지 잘 확인해야 할 듯합니다. 절대 투자 추천 의견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